신디 제이콥스는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 기반을 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예언자이자 기도운동 지도자다. 1951년생인 그녀는 국제기도 네트워크를 설립해 국가 지도자들과 협력하며 전 세계 정치 사회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기도로 영향을 미쳐왔다. 그녀는 1990년대부터 예언의 사도로 불리며 이라크 전쟁, 코로나 팬데믹 등 주요 사건들을 미리 예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을 방문하고 아프리카, 남미 국가 지도자들과 만난 그녀의 활동은 전설적이다. 신디 제이콥스와 한국의 인연은 매우 깊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을 아시아의 영적 불꽃으로 부르며 수차례 방문했다. 2012년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규모 기도회를 인도하며 한국이 통일의 불을 지필 것이라고 선언했고, 2018년 평창올림픽 무렵 한반도에서 평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 예언에 주목받았다. 그녀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정기적으로 화상통화하며 한국의 기도가 세계를 변화시킨다고 강조한다. 2025년 현재도 한국 기도 네트워크와 협력 중이며 최근 한국 정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메시지를 전해왔다. 그녀의 한국 사랑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국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확신에서 나온다. 이번 예언은 그녀의 한국 사랑과 40년 예언 경력의 집대성이다. 신디는 텍사스 기도회에서 3시간 넘게 이 예언을 풀어냈으며 한국 교회여 이 말을 기록하고 기도하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녀의 예언은 정치 스캔들부터 기후 변화, 외국 침투자까지 포괄하며 2026년은 한국의 운명의 해라고 규정한다. 한국에 곧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허무맹랑한 사건이 정치적으로 일어난다. 신디는 가장 먼저 충격적인 정치 스캔들을 예언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에 곧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허무맹랑한 사건이 일어난다 하시느니라. 그것은 2026년 상반기 국회나 대통령실에서 터져나올 것입니다. 단순한 뇌물 스캔들이 아닙니다. 한국 정치의 뿌리부터 흔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폭로입니다. 그녀는 사건의 세부 사항을 매우 길게 묘사한다. 대통령 측근과 야당 원내대표, 재벌회장, 검찰총장, 주요 언론사 사장이 연루된 네트워크가 드러납니다. 외국 세력과의 비밀 자금 유통, 국가 기밀 유출, 선거 개입 의혹이 동시에 터집니다. 증거는 녹취록, 은행 거래, 내역, 해외 서버 데이터로 쏟아집니다. 국민들은 이게 영화인가 현실인가라고 할 것입니다. 언론은 가짜 뉴스라고 부정하지만 법원이 영장 발부하고 특검팀이 출동합니다. 스캔들의 여파를 상세히 그린다. 총 5명의 거물급 지도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비서실장급 인사 해외로 도주하다 추적 차단. 두 번째는 야당 핵심 의원 자택에서 실종 유서 없이 사라짐. 세 번째는 대기업 총수 비행기 추락 사고로 위장된 실종. 네 번째는 고위 검사 병원 이송 중 증발. 다섯 번째는 언론사 오너 갑작스러운 해외 출국 후 행방불명. 한국 사회는 패닉에 빠집니다. 주식 폭락, 여론 분열, 시위대 거리로 쏟아집니다. 신디는 영적 의미를 강조한다. 이것은 사탄의 세력이 한국을 무너뜨리려는 공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부패한 열매를 쳐내시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충격받지만 이 과정을 통해 한국 정치가 정화됩니다. 특검이 청산하고 새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한국의 어느 산에서 너무나 큰 영적인 기운이 발하여 3명의 인물을 잘못해서 돌이키고 다시 높은 자리로 올려보낼 것. 암울한 예언 속 희망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의 높은 산에서 너무나 큰 영적 기운이 발하여 스캔들로 몰락한 3명의 인물을 회개시키고 다시 세울 것이라 하시느니라. 신디는 산을 구체적으로 지목한다. 한라산 정상이나 지리산 바위 틈 백두산 천지입니다. 2026년 여름 수천 명의 기도자들이 모여 40일 금식 기도회를 엽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오고 산 전체가 떨립니다.
그 기운이 전국으로 퍼져 TV로 생중계됩니다. 3명의 회개 과정을 길게 묘사한다. 첫 번째 인물은 정치인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 산기도의 참석 눈물로 국민 사죄. 두 번째는 기업인입니다. 재산 포기하고 산에서 회계 사회환원 재단 설립.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교만 버리고 산에서 참회 새 교회 운동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국민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더 성숙해져 국회 경제교회 높은 자리에 복귀합니다. 이 기적의 영향은 전국적이다. 산의 기운으로 한국 전체가 깨어납니다. 교회 부흥, 청년 회개, 운동, 정치 개혁. 스캔들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한국의 영적 단체에서 아주 큰 일을 행하여 전제 대통령에게 가장 큰 압박을 가할 것. 신디 제이콥스는 이 부분을 예언의 핵심 축으로 삼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의 영적 단체가 아주 큰 일을 행하여 현재 대통령에게 가장 큰 압박을 가할 것이라 하시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시국기도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대담하고 역사적인 빛의 선포입니다. 그녀는 단체의 규모와 연합을 상징적으로 묘사한다. 한국의 거대한 빛의 집회장들, 수많은 영적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정의 연합이라는 빛의 깃발 아래 모입니다. 봄의 시작, 무렵 거대한 경기장 같은 장소에서 수십만 명 규모의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대집회를 엽니다. 무대 위에는 수십 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서서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세우라고 선포합니다. 이 집회의 세부 진행을 신디는 길게 풀어낸다. 집회 첫째 날은 하늘을 찌르는 찬양과 땅을 울리는 회개 기도. 수십만 명이 무릎 꿇고 한국 땅의 죄를 고백합니다. 둘째 날은 어둠의 폭로와 빛의 깨달음. 영적 지도자들이 고대 왕들의 몰락 이야기를 인용하며 하나님의 저울이 기울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셋째 날은 절정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빛의 서한 낭독. 서한은 어둠의 뿌리를 뽑고 정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수십만 명이 동시에 서한을 읽으며 빛이여 임하소서를 외칩니다. 이 장면은 온 나라 방송으로 생중계되고 디지털 창을 통해 수백만 명이 목격합니다. 지도자실의 반응과 압박 과정을 상세히 그린다. 지도자는 즉시 대중 앞에 나서 영적 세력의 정치 간섭이라고 반박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뒤집힙니다. 여론의 바람이 거세게 불며 지도자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전국 수천 개의 빛의 공동체에서 동시 빛의 기도회가 열리며 매일 새벽부터 황혼까지 지도자의 마음을 돌이키소서라는 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지도자의 집 앞에 수천 명의 빛의 사람들이 모여 어둠 대신 빛의 상징을 들고 서 있습니다. 반대 세력은 빛의 정의 법안을 추진하고 백성들의 외침이 수백만에 달합니다. 지도자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며 지도자는 백성 앞에 고백이라는 말을 하지만 영적 연합은 진실의 불꽃이 더 필요하다고 재촉합니다. 이 일의 파장은 국가 전체를 뒤흔든다. 빛의 연합 움직임이 백성들의 물결로 확대됩니다. 일하는 이들의 한낮 빛의 모임, 젊은이들의 빛의 교류, 가정의 새벽 빛의 기도가 온 땅에 퍼집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하늘을 찌릅니다. 부와 권력의 주인들도 빛을 따르는 선언을 합니다. 지도자의 빛은 땅 끝까지 줄어들며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는 논의가 시작됩니다. 신디는 강조한다. 이것은 세상의 압력이 아니다. 하늘의 음성이다. 고대 왕처럼 회개하면 새 생명이 온다. 한국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이는 미래 전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신디의 예언은 어둠 속 기술의 빛으로 전환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 땅에서 새로운 빛의 도구를 창조하는데 이는 미래의 싸움에서 세상을 바꿀 것이라 하시느니라. 한국이 세상 빛의 방패가 될 것이다. 그녀는 창조 과정과 빛의 도구를 상징적으로 길게 설명한다. 가을의 황금빛, 무렵 지혜의 탑과 창조의 대장간, 방패의 수호자들이 모여 빛의 방어 장막을 완성합니다. 핵심은 어둠을 꿰뚫는 빛의 대화, 지혜의 셋대 같은 수천 개의 날개, 하늘을 가르는 불의 칼날, 별들의 눈과 연결된 정확한 바라봄입니다. 이 장막은 북쪽의 검은 구름, 동쪽의 거대한 물결을 99% 꺾어냅니다.
창조와 드러냄의 여정을 길게 묘사한다. 이 빛의 도구는 땅의 어둠 속 비밀탑에서 싹트고 바다 건너 빛의 동맹들과 손잡습니다. 가을 끝 무렵 산맥의 심장부에서 시험. 새 때 1000마리가 순식간에 어둠의 화살 수백을 삼키고 불의 칼날이 하늘을 가르며 어둠을 녹입니다. 옛 지도자의 빛나는 유산 위에 새로운 동맹의 바람이 불며 세상에 드러납니다. 빛의 현현 장면이 세상에 퍼지며 땅끝 나라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전략적 빛의 파장을 상세히 그린다. 미래 싸움의 물결이 바뀝니다. 동쪽 바다의 격돌에서 한국의 빛 장막이 어둠의 배를 꺾고 남쪽 섬들의 싸움에서 빛의 셋대가 하늘을 지킵니다. 빛의 동맹들이 한국의 빛을 받아들이고 북쪽 어둠은 스스로 물러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한국이 세상의 빛 수호자가 됩니다. 신디는 작은 빛이 거대한 어둠을 삼킨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추운 지역이 더워지고 한국의 더운 지역이 매우 추워질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의 차가운 북쪽 땅이 따뜻해지고 뜨거운 남쪽 땅이 차가워질 것이라 하시느니라. 이는 바람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입니다. 신디는 상징성을 길게 풀어낸다. 차가운 북쪽의 마음이 봄바람처럼 따뜻해집니다. 고립된 이들이 빛의 이야기를 나누며 눈물을 흘리고 닫힌 문이 서서히 열리며 화해의 불씨가 피어납니다. 반면 뜨거운 남쪽의 마음이 겨울바람처럼 식습니다. 젊은 마음들이 절망의 안개에 쌓이고 부유한 자들이 냉소의 얼음에 갇힙니다. 하지만 산의 빛 기운 후 기도의 물결로 균형이 잡힙니다. 북쪽의 따뜻함이 남쪽으로 흘러들고 남쪽의 깨달음이 북쪽을 녹입니다. 땅 전체가 하나의 마음으로 통합되는 새 시대가 옵니다. 미국에서 3명, 중국에서 1명, 일본에서 2명이 한국을 오는데 이 자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쪽 큰 땅에서 3명, 동쪽 끝없는 땅에서 1명, 섬의 나라에서 2명이 한국 땅을 밟는데 이 어둠의 자들을 조심하라 하시느니라. 이들은 땅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으나 빛의 기도에 따라 새 길로 흘러갈 것이다. 신디는 각 어둠의 자를 상징적으로 묘사한다. 서쪽 큰 땅 3명은 권력의 중개자, 그림자의 감시자, 환상의 창조자. 동쪽 끝없는 땅 1명은 비밀의 그림자. 섬의 나라 2명은 부의 소나기 말의 조종자. 봄바람 불 때 땅의 문을 지나며 숨겨진 모임으로 어둠을 키웁니다. 대처의 빛길을 길게 지시한다. 빛의 기도자들이 문턱부터 감시의 빛을 비추고 그들의 그림자 주위 순회 기도. 지도자의 집에 어둠 경계의 빛 소식을 전합니다. 빛의 장벽으로 하늘의 문을 닫으면 길이 꺾이고 스스로 물러나며 오히려 땅에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다시 올라갈 것, 한국의 교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 땅에 새 생명 물결이 다시 솟아오를 것이라 하시느니라. 산의 빛 두 가정의 부흥 물결이 일어나고 빛의 공동체는 절반으로 줄지만 그림자 떠남 참 빛만 남아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환율이 다시 정상이 됐다가 다시 매우 낮아져서 나라의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 빛의 화폐 물결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땅끝으로 가라앉습니다. 창조의 집들이 흔들리고 백성들의 삶이 위기에 처합니다. 이를 일으키는 새 지도자는 작은 몸집이지만 하늘을 담은 마음 어두움을 꿰뚫는 눈빛입니다. 작은 거인의 빛으로 불리며 땅을 살리고 새 시대를 열어냅니다. 신디의 마지막 당부. 빛의 기도를 쉬지 말라. 모든 어둠이 빛으로 바뀐다. 한국 땅의 운명은 기도의 손에 달렸다. 동쪽 끝없는 대지의 붉은 축제와 섬나라에 숨겨진 재앙.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 예언의 마지막에 주변 땅들의 어두운 환상을 더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쪽 끝없는 대지에서 붉은 축제가 열리나 그것 뒤에 땅의 뿌리가 흔들릴 것이요. 섬의 나라에서는 평화로운 빛 속에 아무도 예상 못한 어둠이 터질 것이라 하시느니라. 나는 동쪽 끝없는 대지의 겨울 축제를 보았습니다. 붉은 깃발이 하늘을 덮고 거대한 광장에서 불꽃이 타오르며 수백만 명이 모여 영원한 통합을 외칩니다. 이 붉은 축제는 표면적으로 화려합니다. 번쩍이는 도시들에서 불꽃놀이가 터지고 거대한 연설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붉은 빛은 경고의 불꽃이다. 축제의 절정에서 땅의 뿌리가 흔들릴 것이라 하시느니라. 신디는 붉은 축제의 내부를 길게 파헤친다. 대지의 지도자들은 높은 탑에서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새로운 시대를 선포합니다. 거리마다 붉은 횃불이 타오르고 백성들은 표면적으로 환호하지만 마음속에는 불만의 어둠이 쌓입니다. 경제의 무게가 무너지고 젊은이들의 절망이 커지며 먼 땅의 지방들이 고립됩니다. 축제 기간 동안 화려한 불꽃이 터지지만 그 불꽃은 곧 재로 변합니다. 그녀는 흔들림의 순간을 생생히 그린다. 축제 직후 몇 주 최대한 한 계절 안에 대지의 근간이 산산조각납니다. 높은 탑의 붉은 깃발이 바람에 떨어지고 번쩍이는 도시의 거리에서 백성들의 외침이 터집니다. 창조의 집들이 문을 닫고 물결의 항구가 정지하며 먼 땅의 노동자들이 멈춥니다. 권력의 구조가 무너지며 백년 통합의 꿈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의 추락이 아니라 땅 전체의 영적 물질적 재정렬입니다. 파장의 여파를 길게 묘사한다. 대지의 흔들림은 세상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빛의 공급이 끊기고 땅의 열매 가격이 하늘 찌르며 주변 땅들의 평화가 위협받습니다. 한국 땅은 이 혼란 속에서 빛의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붉은 축제는 끝이 아니라 새 시작의 문턱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지의 백성들을 깨우시려는 것입니다. 섬나라의 겨울 축제는 더욱 위험합니다. 평화로운 빛으로 가득 찬 거리 반짝이는 불빛 장식 가족들의 웃음소리. 온 국민이 기뻐하는 축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쥐도 새도 모르는 순간에 땅과 불의 어둠이 터질 것이라 하시느니라. 신디는 섬나라의 일상을 상세히 그린다. 섬의 중심 도시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하늘을 수놓고 따뜻한 물가에서 가족들이 모입니다. 산의 눈꽃이 아름답고 항구는 평화롭습니다. 백성들은 최고의 축제라고 나누며 지도자들은 번영의 해를 자랑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평화 속에 모든 것이 고요합니다. 폭발의 순간을 극적으로 묘사한다. 축제 직후 아무도 지켜보지 않던 땅 아래에서 지진의 울림이 시작됩니다. 바다의 물결이 거대하게 일어나 섬을 덮고 오래 잠든 불의 산이 깨어납니다. 검은 재가 하늘을 가리고 땅이 갈라지며 도시가 흔들립니다. 높은 탑들이 기울고 물길이 길을 삼키며 먼 해안이 다시 물에 잠깁니다. 진도 9의 떨림과 물의 기둥이 동시에 터지며 섬 전체가 공포에 휩싸입니다. 재앙의 규모와 반응을 길게 풀어낸다. 처음에는 작은 흔들림으로 치부되지만 불의 산이 폭발하고 물결이 밀려오면 공포가 퍼집니다. 지하 길이 막히고 하늘 길이 닫히며 관광객들이 갇힙니다. 지도자들은 비상선언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땅입니다. 세상에 충격을 주며 섬의 경제가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섬 백성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젊은이들의 용기 옛 전통의 힘으로 재건합니다. 신디는 두 예언을 한국과 연결한다. 동쪽 대지의 붉은 축제 붕괴와 섬나라에 숨겨진 재앙이 동시에 옵니다. 이 두 어둠이 한국 땅의 내빛과 만나 세상 물결을 바꿉니다. 한국이여 주변 땅의 흔들림 속에서 빛의 등불이 되라. 붉은 깃발이 떨어지고 불의 산이 터질 때 한국의 산기운과 빛의 기술이 세상을 구합니다. 신디는 두 예언을 통합한다. 기도하라. 주변 땅의 어둠이 한국의 빛을 더 밝히는 도구가 된다. 2025 겨울 축제는 끝이 아니라 새 빛의 시작이다. 모든 어둠이 빛으로 바뀐다. 한국 땅의 운명은 기도의 손에 달렸다. 야, 너 이거 들었어? 브랜든 빅스. 그 미국 예언자 아냐? 크리스마스에 한국에 4마리 사자가 온대. 사자. 무슨 소리야? 아니, 상징이래. 북쪽에서 뻐꾸기가 날아온대. 평양상공 지나서. 뻐꾸기. 겨울에? 그게 뭐야? 마지막이 제일 충격적임. 한반도 남쪽 끝에서 기이한 신동 탄생한다나? 크리스마스 새벽에 울음소리 내면 진동. 크리스마스에? 내 방향의 사자들이 크리스마스에 한반도에서 만난다던데. 2025 크리스마스 진짜 오는 거 아니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58세의 영적 지도자. 브랜든 빅스는 미국의 신보수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가장 신비로운 예언가 중 한 명이다. 그는 2015년부터 세계 여러 지역의 미래를 언급해왔으며 많은 추종자들이 그의 말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환상으로 받아들인다. 브랜든의 예언은 다른 예언가들과 달리 매우 시적이고 상징적이다. 그는 동물, 색채, 자연 현상을 통해 미래를 표현하며 특히 방향성에 집착한다. 북쪽, 남쪽, 동쪽, 서쪽에서 오는 사자들, 이 네 방향의 움직임이 세계 역사를 바꾼다고 믿는다. 브랜든이 한국에 처음 관심을 가진 것은 2020년이었다. 그는 한반도의 남쪽에서 기이한 빛이 피어오를 것이라고 말했는데 한국의 K방역 성공과 맞아떨어졌다. 2022년에는 북쪽의 문이 열리고 남쪽의 불이 타오를 것이라고 예언했고 2024년 한반도 긴장 고조 시기에 주목받았다. 2025년 12월 초 브랜든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관한 가장 구체적인 환상을 공개했다. 이 환상은 북쪽에서 오는 뻐꾸기, 남쪽에서 오는 불의 요정, 동쪽 넓은 땅에서 오는 땅거미, 그리고 한반도 남쪽에서 태어나는 기이한 신동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이 환상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재정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랜든의 환상은 단순한 비전이 아니다. 그는 매일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명상하며 노트에 그림과 단어를 빼곡히 적는다. 그의 노트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며 한반도 지도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북쪽 설원, 남쪽 바다, 동쪽 대륙, 그리고 남단의 작은 섬. 이 네 지점이 크리스마스에 연결된다고 그는 믿는다. 하나님은 방향을 통해 말씀하신다. 북쪽은 얼음의 각성, 남쪽은 불의 정화, 동쪽은 땅의 재편, 남단은 새 생명의 탄생이라고 그는 말한다. 브랜든 빅스는 자신의 환상을 이렇게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기도 중에 나는 내 방향에서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북쪽에서는 날카로운 울음소리, 남쪽에서는 타오르는 불꽃 소리, 동쪽에서는 땅이 갈라지는 소리, 그리고 남쪽 끝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네 소리가 크리스마스에 한반도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표현은 브랜든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다. 그는 방향을 통해 우주적 에너지를 읽는다. 북쪽은 얼어붙은 운명, 남쪽은 불타는 변화, 동쪽은 넓은 땅의 힘, 서쪽은 바다의 심판으로 본다. 이번 환상에서 서쪽은 조용하지만 세 방향의 움직임이 한반도 남쪽에 신동을 깨운다고 한다. 브랜든은 이 네 사자가 크리스마스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모인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이지만 한반도 남쪽에서는 새로운 메시아적 탄생의 날이 될 것이다. 브랜든이 가장 먼저 본 것은 북쪽에서 날아오는 뻐꾸기였다. 나는 눈 덮인 산맥 너머 차가운 바람 속에서 뻐꾸기가 날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새는 평범한 새가 아닙니다. 그 새의 울음소리는 시간을 깨우는 시계입니다. 뻐꾸기는 크리스마스 아침 백두산 근처 설원에서 출발해 남쪽으로 날아옵니다. 뻐꾸기는 전통적으로 시계 속에서 나와 시간을 알리는 새다. 브랜든은 이를 북한의 얼어붙은 시간이 깨어나는 신호로 본다. 북쪽은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간입니다. 전쟁, 분단, 고립의 역사. 70년 넘게 얼어붙은 운명이 크리스마스에 녹기 시작합니다. 뻐꾸기의 부리는 검고 날카로우며 눈은 붉게 빛납니다. 그 새가 평양 상공에 도착하면 북쪽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브랜든은 이 변화의 세부 사항을 길게 묘사한다. 뻐꾸기가 날아오는 길에는 철조망과 감시탑이 보입니다. 새가 그 위를 지나 남쪽으로 향할 때 북쪽의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 순간 리더십 변화나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크리스마스에 뻐꾸기가 한반도 중앙 상공에 도착하면 남북 정상회담이나 비밀 협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쟁이 아니라 얼음이 녹는 과정입니다. 북쪽의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고립된 사회가 서서히 열립니다. 그는 경고도 더한다. 하지만 뻐꾸기의 울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끝나면 다시 추위가 올 수 있습니다.
북쪽 변화는 크리스마스에 시작되지만 지속하려면 남쪽의 불꽃이 필요합니다. 브랜드 내 환상에서 남쪽은 제주도와 남해안, 부산이다. 남쪽 바다 위에서 불꽃 같은 요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요정은 작지만 불꽃처럼 밝고 강렬합니다. 제주 해녀들이 바다에서 기도할 때 요정이 물 위로 떠오릅니다. 불의 요정은 크리스마스에 남쪽 바다에서 태어나 한반도 중앙으로 날아온다. 브랜드는 이를 남한의 변화와 부흥의 불꽃으로 본다. 남쪽은 항상 따뜻한 땅입니다. 제주, 부산, 남해안의 항구들. 크리스마스에 요정이 태어나면 남부에서 경제적, 문화적, 영적 부흥이 폭발합니다. 부산항에서 새로운 무역이 시작되고 제주에서 국제 포럼이 열립니다. 브랜드는 불의 요정의 여정을 상세히 묘사한다. 요정은 작은 불꽃입니다. 남쪽의 불꽃이 북쪽의 얼음을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상징성을 깊게 파고든다. 요정의 불은 타오르지만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을 밝히고 길을 인도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남쪽 불꽃이 타오르면 한국 남부가 세계 기술 문화 중심이 됩니다. 삼성, 현대의 혁신이 가속되고 K 콘텐츠가 세계를 정복합니다. 동쪽 넓은 땅에서 오는 땅거미, 대지의 재편과 국제 그물. 동쪽은 중국 동북부, 러시아 국경, 넓은 대륙이다. 동쪽의 끝없는 평원에서 거대한 거미가 기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거미는 땅거미로 몸은 대지처럼 검고 다리는 산맥처럼 길게 뻗었습니다. 만주 평원에서 출발합니다. 땅거미는 크리스마스의 동쪽 대륙에서 한반도 동해안을 향해 기어온다. 브랜드는 이를 지질적 국제적 재편의 힘으로 본다. 동쪽은 넓은 땅의 힘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의 판. 크리스마스에 땅거미가 움직이면 동해안의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국제 관계의 그물이 재편됩니다. 브랜드는 땅거미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묘사한다. 땅거미는 천천히 기어오지만 도착하면 모든 것을 덮습니다. 요동반도에서 출발의 황해를 건너 동해로 향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각이 떨리고 중국의 경제 변화가 한국에 영향을 줍니다. 크리스마스에 동해안 울릉도나 독도 근처에 도착하면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해결되거나 새로운 동맹이 형성됩니다. 거미는 그물을 짭니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무역 그물, 안보 그물이 한국 중심으로 짜집니다. 그는 자연재해 측면도 길게 설명한다. 땅거미의 다리가 땅을 찌를 때 포항이나 경주에 지진이 옵니다. 이는 파괴가 아니라 대지의 재정렬입니다. 동쪽 힘으로 한반도가 안정됩니다. 환상의 절정은 한반도 남쪽 끝, 제주도나 남해안이다. 남쪽 바다 끝, 작은 섬에서 기이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몸은 빛나고 눈은 별처럼 반짝입니다. 크리스마스 새벽에 울음소리가 울립니다. 진동은 크리스마스에 태어난다. 브랜드는 이를 한국의 메시아적 탄생으로 본다. 진동은 평범한 아기가 아닙니다. 그의 등 뒤에 네 사자의 그림자가 서 있습니다. 뻐꾸기, 요정, 거미의 힘을 흡수합니다. 브랜드는 신동의 삶을 길게 상상한다. 진동은 섬에서 자랍니다. 10대의 영적 각성을 하고 20대의 한국을 깨웁니다. 북쪽 변화, 남쪽 부흥, 동쪽 재편을 이끕니다. 2030년대의 아시아 통합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의 빛은 세계를 밝힙니다. 내 사자는 크리스마스에 한반도에서 만난다. 뻐꾸기가 평양 상공, 요정이 서울, 거미가 동해안에 도착할 때 신동이 울음소리를 냅니다. 내 에너지가 충돌하며 한반도가 재탄생합니다. 브랜드는 이 만남의 결과를 상세히 묘사한다. 통일 논의가 시작되고 경제 부흥이 일어나며 국제 동맹이 형성됩니다. 크리스마스는 한국의 두 번째 탄생일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크리스마스 환상에서 한반도뿐 아니라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보았다고 전해진다. 특히 중국에 관한 그의 예언은 매우 불길하다.
나는 중국의 크리스마스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붉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빨간색이 모든 것을 덮는 크리스마스. 브랜드는 이를 상세히 설명한다. 중국의 크리스마스는 서구식 축제가 아닙니다. 그곳의 크리스마스는 공산주의의 붉은 깃발, 혁명의 상징, 권력의 색채로 물들어 있습니다. 2025년 크리스마스,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과 상하이 번화가에서 붉은 불빛이 타오릅니다. 하지만 이 붉은 빛은 축제의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의 불꽃입니다. 그는 중국 내부의 상황을 길게 묘사한다. 중국의 지도부는 크리스마스 무렵 대규모 집회를 열고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려 합니다. 붉은 깃발이 더 높이 휘날리고 붉은 연설이 쏟아집니다. 국민들은 표면적으로 환호하지만 그 안에는 불만이 쌓여 있습니다. 경제 둔화, 부동산 붕괴, 청년 실업, 지방 분열의 조짐이 이미 보입니다. 브랜드 내 환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얼마 안 가 중국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이후 몇 주, 최대한 몇 달 안에 중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권력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말한다. 베이징의 높은 탑에서 붉은 깃발이 떨어집니다. 상하이의 번화가에서 시위대가 모입니다. 광저우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멈춥니다. 선전의 항구에서 무역선이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중국 공산당의 100년 통치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브랜드는 이 흔들림의 원인을 분석한다. 중국의 붉은 크리스마스는 과잉의 정점입니다. 권력, 경제, 통제의 정점. 하지만 정점이 오면 하강이 시작됩니다. 크리스마스의 붉은 빛이 가장 밝게 타오른 후 곧 어둠이 옵니다. 지방 지도자들의 반란, 경제 파탄, 국제 제재가 동시에 몰려옵니다. 그는 중국 국민의 미래를 길게 그린다. 중국 백성들은 오랫동안 참아왔습니다. 이제 그 인내의 한계가 옵니다. 크리스마스 이후 거리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변화를 외칩니다. 이는 혁명이 아니라 개혁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지도부가 이를 무시하면 더 큰 혼란이 옵니다. 브랜드는 국제적 파장을 강조한다. 중국의 근간이 흔들리면 세계가 흔들립니다. 공급망 붕괴, 원자재 가격 폭등, 동아시아 안보 불안정. 한국은 이 혼란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붉은 크리스마스는 중국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브랜드 내 일본 예언은 더욱 극적이다. 일본의 크리스마스는 평화롭습니다. 도쿄의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 교토의 눈 내리는 거리, 후지산의 고요함. 하지만 바로 그 평화 속에서 쥐도 새도 모르는 재앙이 기다립니다. 그는 일본의 일상을 길게 묘사한다. 2025년 크리스마스, 일본 사람들은 온 국민이 기뻐하는 날을 보냅니다. 성탄절 콘서트, 가족 모임, 온천 여행, 쇼핑. SNS는 행복한 사진으로 도배됩니다. 정부는 경제 호조를 자랑하고 관광객은 일본을 찬양합니다. 모두가 평화로운 크리스마스를 즐깁니다. 브랜드 내 환상에서 반전이 온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재앙이 터져 나옵니다. 지진과 화산이 동시에 폭발합니다. 쥐도 새도 모르는 타이밍에 온 국민이 기뻐하던 그 순간 직후에 그는 재앙의 세부 사항을 상세히 그린다. 도쿄만에서 지진이 옵니다. 진도 8.5, 고층 빌딩이 흔들리고 신칸센이 멈춥니다. 동시에 후지산이 깨어납니다. 수백 년 만의 대분화. 검은 화산재가 도쿄 하늘을 덮습니다. 쓰나미가 간토 평야를 강타합니다. 센다이, 후쿠시마, 도호쿠 해안이 다시 물에 잠깁니다. 브랜드는 타이밍을 강조한다. 가장 무서운 것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일본의 지진학자들은 난카이 트로프를 경고하지만 이번은 다른 곳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해역, 아무도 주시하지 않던 화산. 온 국민이 크리스마스 기쁨에 젖어 있을 때 갑자기 옵니다.
그는 일본 사회의 반응을 길게 묘사한다. 처음에는 여진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화산재가 내리고 지진이 연속되면 공포가 퍼집니다. 도쿄 메트로가 마비되고 나리타 공항이 폐쇄됩니다. 온천 관광객들은 발이 묶입니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브랜드는 국제적 여파를 분석한다. 일본 재앙은 한국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쓰나미가 남한 동해안을 위협하고 경제 충격파가 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한국이 일본에 원조를 보내며 동아시아 리더십을 잡습니다. 그는 일본의 회복을 희망적으로 본다. 일본은 재앙 속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젊은이들이 앞장서고 전통이 되살아납니다. 쥐도 새도 모르는 재앙이 일본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브랜드는 중국과 일본 예언을 한반도와 연결한다. 중국의 붉은 크리스마스는 내부 붕괴를, 일본의 평화로운 크리스마스는 외부 재앙을 가져옵니다. 이 두 혼란이 한반도의 내 사자와 만나 동아시아를 재편합니다. 그는 길게 결론 짓는다. 크리스마스는 축제입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대변화의 시작입니다. 중국의 붉은 깃발이 떨어지고 일본의 화산이 터지며 한반도의 신동이 태어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비냐 아난드가 가장 최근에 포스팅한 게시물에 따르면 2025년 11월 말 매우 특별한 명상에 들어갔다고 전해진다. 그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한국에 가져올 변화를 보기 위해 점성학적 주기와 에너지 흐름을 깊이 있게 분석했다. 그 결과는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불안한 것이었다. 아비냐는 이를 이중 운명의 시나리오라고 부른다. 즉, 위대한 성취와 극심한 위험이 동시에 온다는 뜻이다. 아비냐는 기존의 많은 예언가들과 달리 특정 인물을 직접 지목하지 않는다. 대신 에너지의 패턴, 역할의 구조, 그리고 우주적 시간표를 제시한다. 그의 표현으로는 2025년의 크리스마스는 한국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의 선택의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2026년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아비냐는 자신의 최종 예언을 이렇게 시작한다고 전해진다. 나는 행성자리의 배열을 통해 2025년의 크리스마스 아침, 한국의 모습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아침은 다른 아침이 아닙니다. 그날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결정적인 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비냐는 계속한다. 나는 하늘을 봤습니다. 일반적인 겨울하늘이 아니라 뭔가 거대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 듯한 하늘. 그 하늘 아래에는 3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아비냐가 본 새 지도자에 대한 설명은 매우 상징적이다. 그는 이들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역할과 에너지로 설명한다. 첫 번째 지도자는 나는 그를 정의의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정부, 국회 또는 사법부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가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부정과 부패의 구조를 세상 앞에 드러낼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비냐는 이 첫 번째 지도자의 역할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 사람이 행할 놀라운 일은 단순한 정치적 스캔들의 폭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 전체에 걸쳐 있는 부정의 네트워크를 동시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로 다른 분야, 서로 다른 진영으로 보였던 부정과 부패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는 강조한다. 이것이 가져올 충격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국민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모두가 이 폭로에 의해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 사회의 정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나는 그를 화해의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정치인일 수도, 종교 지도자일 수도, 또는 문화 인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역할은 매우 명확합니다. 그는 첫 번째 지도자의 폭로로 인해 극도로 나뉜 한국 사회를 다시 연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비냐는 이를 설명한다. 첫 번째 지도자가 부정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지도자는 그 드러남을 통해 사회를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이 이 폭로 이후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는 덧붙인다. 두 번째 지도자가 행할 놀라운 일은 서로 대립하는 세력들을 한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담이든 집회든 또는 어떤 형태의 모임이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한국 사회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약속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지도자는 나는 그를 미래의 설계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정부의 정책 수립자 또는 사회 개혁자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첫 번째 지도자의 폭로와 두 번째 지도자의 화해를 바탕으로 한국이 새로운 시스템과 구조 위에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비냐는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세 번째 지도자가 행할 놀라운 일은 법 개정, 제도 개혁, 그리고 사회 전체의 체질 변화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가 다시는 이렇게 심해질 수 없도록 국가의 기본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는 강조한다. 이 세 번째 지도자가 없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지도자의 노력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지도자가 실제로 시스템을 바꾼다면 한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아비냐가 매우 강조하는 부분은 이 세 지도자의 행동이 모두 크리스마스 시즌 또는 크리스마스 직후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점성학적으로 에너지 주기로 볼 때 크리스마스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영적 문턱입니다. 한국도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세 명의 지도자가 거의 동시에 움직일 것입니다. 아비냐는 이 동시성의 의미를 설명한다. 만약 이 세 행동이 서로 떨어져서 일어났다면 각각은 개별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의 동시에 일어날 때 그것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정치나 경제 분야만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전체의 영적 각성을 뜻합니다. 아비냐의 예언이 매우 불안한 부분은 바로 여기다. 새 지도자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순간 제사의 인물이 등장한다. 나는 또 하나의 인물을 봤습니다. 이 사람을 제사의 인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새 지도자와는 다릅니다. 새 지도자가 빛의 역할을 한다면 이 제사의 인물은 그림자의 역할을 합니다. 아비냐는 이 제사의 인물이 정확히 누구인지 어디서 나타날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대신 그의 에너지 패턴을 설명한다. 이 제사의 인물은 이미 사회 어딘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지도자가 크리스마스 무렵 긍정의 에너지를 방출할 때 이 제사의 인물도 정확히 같은 시점에 움직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비냐의 가장 강력한 경고는 이 부분이다. 제사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한국에는 엄청난 재앙이 몰려올 것입니다. 아비냐는 이 재앙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징적인 설명을 통해 그 본질을 드러낸다. 이 재앙은 경제적일 수도, 정치적일 수도, 사회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연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한국이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마치 폭풍이 갑자기 도시를 덮치듯이 그는 계속한다. 이 재앙의 특징은 그것이 새 지도자의 긍정적 움직임과 정확히 대비를 이룬다는 점입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이 부정을 드러내고 화해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할 때 다른 한쪽에서는 거대한 외부의 힘이 한국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아비냐는 제사의 인물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역할과 에너지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제사의 인물은 한국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외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정치인일 수도, 외세의 대리인일 수도, 또는 조직된 세력의 수장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의도입니다. 아비냐는 제사의 인물의 의도를 이렇게 설명한다. 이 사람은 한국이 정화되고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새 지도자의 노력이 한국을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시키려는 것이라면 제사의 인물은 그 변화를 방해하려는 에너지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는 더욱 불안한 톤으로 말한다. 더 나쁜 것은 제사의 인물 자신도 새 지도자의 움직임에 의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첫 번째 지도자가 부정을 드러낼 때 제사의 인물도 동시에 누군가의 조종을 받는 인물로서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대한 상충 성장과 위기의 동시 진행. 아비냐는 이를 이중 에너지의 시나리오라고 부른다. 2025년 크리스마스 시즌, 한국은 두 개의 극단적 에너지를 동시에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는 희망과 정화의 에너지, 다른 하나는 혼란과 위기의 에너지입니다. 그는 설명한다. 보통의 국가 위기는 그 나라가 약할 때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자신의 부정을 직면하고 그것을 정화하려는 순간, 정확히 그때 외부의 위협이 가장 극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악의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아비냐는 2026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말한다. 크리스마스의 새 지도자와 제사의 인물의 충돌은 2026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전반은 세 가지와 하나가 싸우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는 계속한다. 만약 새 지도자의 연합이 제사의 그림자를 이겨낸다면 한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나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사의 인물과 그 배후 세력이 이 정화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방해한다면 한국은 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비냐는 한국이 구체적으로 조심해야 할 것들을 나열한다. 첫 번째 위험, 새 지도자의 분열. 새 지도자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의 폭로가 자신의 진영에도 피해를 입히면 그 진영이 방어에 나설 것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의 화해 시도가 어떤 진영에는 배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도자의 개혁 시도가 너무 급진적이어서 반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아비냐는 경고한다. 만약 이 세 지도자가 서로 싸우게 된다면 제사의 그림자는 그 틈을 노릴 것입니다. 국민도 다시 진영으로 나뉠 것이고 정화의 과정은 중단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 외부 위협의 증가. 제사의 인물의 등장과 함께 한국 국내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폭로가 국가 안보와 엮일 수 있습니다. 또는 국제 관계에서 한국의 입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외부 세력이 한국에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아비냐는 이를 설명한다. 중국, 북한, 일본, 심지어 미국까지도 한국의 내부 갈등을 이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의 그림자가 재앙을 가져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심리적 패배감. 한국 국민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심리적 패배감입니다. 새 지도자의 놀라운 행동으로 희망을 품었다가 제사의 인물의 등장과 함께 다시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진동은 국가 전체의 에너지를 약하게 만듭니다. 아비냐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둔 한국에 이렇게 말한다. 2025년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종교 축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새 지도자의 등장은 한국의 내부 정화의 신호입니다. 그들의 놀라운 행동을 기대하고 응원하십시오. 그는 계속한다. 하지만 동시에 제사의 그림자를 경계하십시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일 수도 있고 매우 미묘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내부의 저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림자가 나타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한국은 이중 시험을 맞이합니다. 한편으로는 정화와 개혁의 기회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큰 위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 헤쳐나간다면 2026년의 한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나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하지만 한쪽에만 집중하거나 한쪽을 간과한다면 한국은 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새 지도자와 제사의 그림자의 의미. 아비냐는 이 네 인물의 등장이 순수히 정치적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들은 사실 한국 사회의 무의식적 욕망의 구현입니다. 정의를 원하고 화해를 원하고 개혁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한국인들의 내면이 이 네 인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설명한다. 새 지도자는 한국이 되고 싶은 모습이고 제사의 그림자는 한국이 여전히 남아있는 옛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둘의 충돌은 결국 한국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아비냐의 최종 예언은 이것이다. 크리스마스 이후 한국은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일직선의 진보가 아니라 나선형의 상승이 될 것입니다. 위로도 가고 때로는 아래로도 내려가고 옆으로도 흔들리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는 덧붙인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새 지도자의 정화가 너무 급진적이어서 한국의 근본을 흔들어서도 안 되고 제사의 그림자의 저항이 너무 강해서 변화를 완전히 막아서도 안 됩니다. 균형입니다. 우주적 균형. 아비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전해진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한국도 2025년 크리스마스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려고 합니다. 새 지도자는 그 출산의 산파 역할을 할 것이고 제사의 그림자는 그 출산을 방해하려는 수축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는 계속한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출산의 고통이 클수록 태어나는 생명도 더욱 강하고 건강합니다. 한국이 이 고통을 통과하면 그 이후의 한국은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의 가장 마지막 말은 이것이다. 한국이 조심해야 할 것은 제사의 인물이나 그림자라는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자신 내부의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만약 한국이 새 지도자를 의심하고 그들의 행동에 비판만 퍼붓는다면 제사의 그림자는 그 틈을 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한국이 새 지도자를 믿고 따르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과도함을 견제할 수 있다면 한국은 이 시험을 통과할 것입니다.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은 결국 한국이 마주칠 선택의 갈림길을 그려내는 것이다. 새 지도자의 정의로운 행동과 제사의 그림자의 저항, 이 두 극단의 중간에서 한국이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2026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2025년의 크리스마스는 한국에 있어 표면 위의 축제이면서 동시에 내부의 격렬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아비냐의 예언. 새 지도자가 놀라운 일을 행하는 바로 그 순간 제사의 그림자도 등장한다. 그리고 그 충돌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조심해야 한다. 아비냐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이 시험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는 결국 한국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영국 런던 남서부에 거주하는 72세의 토마스 윌슨은 세계 여러 국가의 재난 관련 예언으로 알려진 중견 예언가다. 그는 자신을 역사의 기억을 읽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즉, 어떤 장소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비극을 감지하고 그 비극의 에너지가 다시 활성화될 위험성을 본다는 의미다. 토마스는 특히 자연재해가 과거의 비극과 겹치는 장소에서 나타나는 반복의 악순환 패턴을 주목해왔다. 토마스 윌슨은 1990년대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했으며 그의 예언 스타일은 매우 학술적이다. 그는 과학적 데이터 지질학, 구조론, 해수면 변화와 영적 감지를 결합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한다.
2004년 인도양 지진 해일 이전, 그는 동남아 해역의 에너지 불균형에 대해 기록해두었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전에는 여러 영상 속에서 일본 북동부 해역의 기묘한 정적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물론 그의 예측이 항상 정확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가 지목한 지역과 시기가 실제 사건과 겹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토마스가 일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다. 그는 일본을 역사적 트라우마가 깊은 나라로 본다. 전쟁, 원포, 지진, 쓰나미, 원전 사고 등이 겹쳐 내려온 이 나라에는 그의 표현대로라면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의 에너지가 곳곳에 남아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 상처의 장소들, 특히 대량의 생명이 한 번에 사라진 곳들이 다시 울어야 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느낀다고 그는 말해왔다. 2025년 말 토마스 윌슨은 일본의 구체적인 미래를 담은 예언을 공개했다. 그것은 단순한 지진이 올 것이다 라는 일반적인 경고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지역, 그리고 그 지역이 왜 다시 그런 비극을 맞이하려 하는지에 관한 역사적 맥락까지 담고 있다. 나는 물이 기억하는 것을 본다. 토마스 윌슨은 자신의 최종 경고를 이렇게 시작한다. 나는 명상 중에 매우 구체적인 비전을 보았습니다. 물이 기억하는 것을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인류의 역사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 바다가 이제 과거의 기억을 깨우려고 합니다. 그의 표현은 매우 시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불안하다. 물이 기억을 가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비논리적이지만 토마스의 영적 관점에서는 어떤 장소에 각인된 대규모 비극의 에너지가 지질학적 변화와 함께 재활성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이를 역사적 반복의 신호라고 부른다. 토마스는 계속한다. 나는 일본의 여러 해역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렬하게, 가장 명확하게 보인 곳은 한 곳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목숨을 잃었던 곳입니다. 그 비극의 에너지가 아직도 그곳의 물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다시 깨어나려고 합니다. 토마스가 지목하는 지역을 명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일본의 비극의 역사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토마스의 비전에는 여러 시간대가 겹쳐 있다. 2011년의 대지진, 그리고 그 이전의 여러 대재난들. 토마스는 기록에서 이렇게 남긴다. 내가 본 물의 기억은 단 하나의 사건에만 닿아 있지 않습니다. 도호쿠 해역은 과거 1000년 동안 여러 번 깨어났습니다. 1000년 전의 쓰나미, 몇백 년 전의 대지진, 그리고 2011년의 비극. 이 모든 것들이 겹쳐 있는 곳입니다. 그가 본 비전 속 도호쿠 지역은 죽음의 역사를 반복하는 땅으로 표현된다. 아메쿠사로부터 오케에 이르는 오래된 해안선, 살리쿠 해안에 깎아지른 절벽들, 그리고 그 아래 펼쳐진 깊은 해구. 토마스의 표현으로는 지구가 스스로를 지우려는 듯한 극도로 불안정한 구조를 가진 곳이다. 그 지역은 과거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가슴 아픈 곳이다. 토마스 윌슨이 자신의 경고 속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본 지역에서는 과거의 엄청난 수의 생명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자연재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역사의 무게를 짊어진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이 다시 반복될 위험이 지금 현재 일본의 지반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토마스는 역사 기록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도호쿠 해안은 일본 역사에서 쓰나미의 고향이라고 불러야 할 곳입니다. 869년 호쓰나미, 1611년 경장 쓰나미, 그리고 2011년 대지진 쓰나미. 이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일어났지만 모두 같은 해역에서 비슷한 규모로 그리고 비슷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본 비전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죽은 자들의 정신이 그 장소에 남아있다는 느낌이다. 토마스는 이를 스피리추얼 임프린트라고 부른다. 어떤 장소에 매우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생명을 잃을 때 그들의 집단적 에너지가 그 공간에 깊이 각인됩니다. 그것은 물리적이지 않지만 지각과 맞닿아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지각이 다시 움직일 때 함께 울리게 됩니다. 토마스가 본 장면 중 하나는 매우 구체적이다. 해안 도시들이 있습니다. 작은 어촌, 항구 도시, 그리고 큰 도시들의 해안. 이곳들에는 쓰나미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과 그 시대에 죽은 자들의 추념비, 기념관, 그리고 복구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본 미래에는 그 복구의 흔적들도 다시 한번 물로 덮이게 됩니다. 2026년 엄청난 쓰나미와 지진의 구체적 시나리오. 토마스는 2026년을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을 본다. 그는 특정 월일을 명시하지 않지만 시간대와 징후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2026년 도호쿠 해역의 판 구조가 결정적인 움직임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감지하기 어려운 미세한 움직임으로 시작되지만 몇 주 또는 몇 개월에 걸쳐 점차 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임계점을 넘어섭니다. 토마스가 본 비전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쓰나미의 높이다. 나는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쓰나미를 봤습니다. 파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벽입니다. 마치 바다 전체가 한 번에 일어나는 것 같은 벽. 그 벽이 해안에 닿을 때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는 계속한다. 2011년의 쓰나미는 높이가 대략 40m 정도였습니다. 내가 본 미래의 쓰나미는 그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011년은 진도 9였습니다. 내가 본 미래의 지진은 그 이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은 명확하지만 이름을 직접 말할 수 없다. 흥미롭게도 토마스는 자신이 본 지역을 직접 명시하지 않는다. 대신 매우 구체적인 지리적, 역사적 단서들을 남긴다. 그 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깊은 만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 안의 물은 늘 어둡고 수심이 깊습니다. 해안에는 작은 어촌들이 줄지어 있고 각각의 마을에는 미나모토지의 씨 같은 오래된 신사나 추념비가 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쓰나미의 역사를 안고 살아갑니다. 거의 모든 주민이 아는 이야기, 학교에서 배우는 이야기가 바로 과거의 대재난입니다. 그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 내가 본 비전 속 지명은 여러 개입니다. 릭젠, 살리쿠, 그리고 그 안의 여러 항구 도시들. 특히 한 도시는 2011년 대지진의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곳과 매우 가깝거나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토마스의 표현을 해석하면 그가 본 지역은 살리쿠 해안, 특히 오우토쿠 반도부터 리쿠존 지역에 걸친 영역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센다이, 이시노마키, 카마이시 같은 도시들이 이 지역에 속한다. 과거의 비극이 물속에서 울고 있다. 토마스가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는 방식에는 매우 구체적인 감정 표현이 들어간다. 내가 보는 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나는 그 장소의 슬픔을 봅니다. 2011년 쓰나미로 죽은 사람들의 수는 약 1만 6천 명입니다. 이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에 1만 6천 명이 바다에 삼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의 울음소리, 그들의 마지막 호흡, 그들의 절망이 모두 바다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계속한다. 물은 기억합니다. 지질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영적으로 그리고 에너지적으로 그 비극의 장소는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지진이 몇 번이고 반복되는 곳, 집안이 불안정한 곳, 그곳에서는 과거의 에너지와 현재의 에너지가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폭발할 때 같은 비극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마스가 본 비전 중 가장 슬픈 부분은 그 비극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2011년 이후 일본의 과학자들과 정부는 다음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은 언제 올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또한 도호쿠 지역은 정말 안전해졌는가라는 질문도 반복해왔습니다. 답변은 항상 모릅니다.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입니다. 그 언제든이 2026년 전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의 규모, 그리고 그 이상의 것. 토마스는 지진의 순수한 규모에 대해 말하는 것만큼 그 지진이 가져올 2차, 3차 피해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내가 본 비전에서 지진 자체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각 변이의 범위입니다. 2011년 지진은 태평양 판과 북아메리카 판의 경계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본 미래의 지진도 같은 장소이거나 매우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움직임이 더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연쇄 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면 그것은 인접한 다른 단층과 판 경계까지 자극합니다. 2011년 이후 일본 곳곳에서 여진과 유도 지진이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본 2026년 전후의 지진은 그런 연쇄 반응을 훨씬 더 크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스가 강조하는 것은 화산 활동과의 연계다. 지진과 화산은 같은 지질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지각이 움직이면 화산계도 반응합니다. 나는 도호쿠 지역의 화산들, 특히 반다이산이나 다다미산도 텐펑 같은 오래된 화산들이 지진 이후에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 하필 그곳인가? 과거와 현재의 만남. 토마스가 매우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과거에 비극이 일어났던 곳이 다시 비극의 장소가 되는 것은 단순한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 반복의 패턴입니다.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역사적 사례를 든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규모의 재난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 장소의 지질 구조 때문일 수도 있고 동시에 그곳에 새겨진 역사의 무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도호쿠 해안은 그 둘 다에 해당합니다. 토마스는 이를 역사의 기억이라고 표현한다. 어떤 장소에 매우 큰 비극이 일어났을 때 그 장소의 모든 것, 물, 글, 공기,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영혼, 이 비극의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지질학적 변화가 그 에너지를 자극할 때 비슷한 규모의 비극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가 본 비전에서 가장 아픈 부분은 2011년을 겪은 사람들이 다시 같은 비극을 맞이해야 한다는 가능성이다. 생존자들은 이미 한 번의 대재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억을 안고 복구 과정을 겪고 새로운 방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본 미래에서는 모든 그것이 다시 한번 시험받게 됩니다. 2026년 어느 때쯤 계절의 신호. 토마스는 구체적인 월의를 말하지 않지만 매우 상징적인 표현으로 시간대를 암시한다. 겨울이 이제 막 끝나가려는 시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로 옮아가려는 그때, 사람들이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늘을 보는 시기, 바로 그때쯤 바다 아래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화이트아웃, 블랙아웃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바다는 블루아웃 같은 상태에 들어갑니다. 물이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기 직전에 죽음의 정적인 상태, 또는 다른 시점도 언급한다. 여름 성수기, 관광객과 행락객들로 해안이 붐비는 시기,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고 사람들이 자연에 접근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계절. 바로 그런 때에 자연이 자신의 거대한 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토마스의 표현을 종합하면 2026년의 늦겨울부터 초봄 2월 말 3월 초 또는 여름 성수기 6월 말 7월 초 사이에 큰 지진과 쓰나미가 올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토마스가 자신의 경고와 함께 꼭 강조하는 부분은 이것이 공포 선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비를 위한 메시지라는 것이다. 과학자들의 언어로, 그리고 영적인 언어로 일본은 이미 다음 거대 지진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비전이 맞다면 그 언제가 매우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토마스는 도호쿠 지역의 주민들과 일본 정부에 직접 말하려는 것처럼 말한다. 2011년 이후 당신들은 현저히 나은 방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더 높은 방파제, 더 빠른 피난 시스템, 더 정확한 관측 장비. 이 모든 것이 다음 재난에서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는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설명한다. 2011년의 생존자들, 그리고 그 세대의 자녀들. 당신들은 또다시 올 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적 강함을 갖추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선택은 반복되지 않는다. 토마스의 경고의 마지막 부분은 매우 철학적이다. 내가 본 비전은 지진과 쓰나미가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인류의 응답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를 설명한다. 2011년 이후 일본은 많이 배웠습니다. 복구 과정에서, 방제 시스템 구축에서, 그리고 심리적 재활 과정에서. 당신들은 다음번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본 미래의 지진이 온다면 그것의 피해는 2011년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사망자의 수는 더 나은 대비와 선택에 의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토마스는 자신의 경고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미래를 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선택에 의해 바뀔 수 있습니다. 일본이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비를 강화하고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2026년이 2011년과 같은 비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의 가장 마지막 말은 이것이다. 과거에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나는 재난을 경고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본다. 그것은 일본이 그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준비를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이 땅에서 일어났던 모든 비극, 그리고 그 비극을 이겨낸 사람들의 정신을. 토마스 윌슨의 예언은 단순한 지진 예측을 넘어 역사의 반복에 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그가 지목하는 도호쿠 해안, 특히 살리쿠 지역은 과거 1000년 동안 여러 번 거대한 쓰나미에 의해 강타당했던 곳이다.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그 역사의 한 부분일 수 있다. 토마스가 본 2026년 전후의 미래는 그 역사가 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토마스의 메시지는 단순한 비관이 아니다. 오히려 역사는 반복되지만 인류의 대응은 진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담고 있다. 2011년을 겪은 일본은 그 비극으로부터 배웠다. 그 배움이 다음 재난 앞에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 토마스의 경고 속에 깔려 있다. 2026년 도호쿠 해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토마스 윌슨이라는 가상의 예언가가 남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과거가 물속에서 울고 있고 그 울음이 다시 들릴 날이 가까워 올 수 있다. 그때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의 대비와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